프레시하고 새로운 쪽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일반 투자가가 아쉬운 거는 이제 돈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어렵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차트 좀 보라는 얘기예요. 차트. 네, 오늘 8.15 모니터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오늘 새벽 CPI 지수, 그로 인한 나스닥 급락, 그리고 한국 시장도 초반에는 잘 버텨주는 듯 했으나 결국은 또 상당히 낙폭을 키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슈퍼개미신 베스트인컴 남석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은 어떤 조언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괜찮아요. 예,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일단 바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신 지 한 35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통계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 투자 심리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투자 심리가 10년의 최저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도 특히 봄,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10일이 넘었는데, 1, 2, 3, 4개월 아마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10년 내 최고로 어려운, 최고로 어려운 지금이?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미국 금융위기도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급락을 한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상황보다도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게 이 지수가 일단은 이제 장 자체가 작년 여름부터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국내 지수가 코스피 3,300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 근 1년 되는 거죠, 1년. 그렇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키워가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차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세로 지금 이 하락하는 강도가 좀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무진장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그러고서 그게 과거 같으면은 이제 급락하다가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해서 턴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이게 빅 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게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아주 바닥이 안 보이는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 이제 바닥이야. 얼마 전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걸 자꾸 무시하고 더 내려가니까. 근데 그 바탕에는 어쨌건 나스닥이 이건 뭐 하루 걸러 뭐 3%, 4% 막 이런 뭐 폭락을 자꾸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이 이번에 12,000포인트에서 지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지고 자시고가 없이 영락 없이 깨고 내려와 가지고 이틀 크게 떨어져서 지금 11,300포인트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래프도 엄청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는 엊그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서 나온 리포터에 의하면 나스닥을 10,000포인트 바닥을 S&P 500은 조금 좀 과한 것 같은데 3,000포인트로 그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게 10월 20일 정도까지 다시 말해서 9월 하순 10월 달까지
그러고서 이제 턴을 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년에 경기 침체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투매 형식으로 이렇게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 가장 어려운 장이다라고 하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10년 내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 싸게 그럴 살 수 수도 있는 있죠.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이거 정말 10년 만에 오는 거다. 미리 2008년 경험 있는 분들은 그때 막 배팅을 했던.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또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때는 코스피가 저점이 1,500이었잖아요. 네. 1,500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00 밑에 이틀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1,000포인트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더 떨어질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미국장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일단은 그 과거에 이렇게 쭉 데이터를 찾아보면 미국 금융위기 때라든가 또는 이제 아주 과거 그 블랙 먼데이 때 1989년도 이런 때까지 소환을 하다 보면은 아주 폭락할 때는 4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단기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나스닥이 16,000포인트로 해가지고 40%대 하면은 진짜로 10,000포인트대까지 와야지 40%대가 되잖아요. 16 곱하기 이제 4 하면은 한 6,00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니까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섣불리 요번에 1,600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서 지금 지수의 지지선 그런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장이구나 그런 미국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가 원래는 지지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2,600포인트 여러 번 찍었다가 초반 찍었다가 이제 대반등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하루에 그냥 2,600포인트 깨고서 2,590포인트대에서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맴맴거렸잖아요. 그러더니만 오늘은 또 이제 급락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금 불안한 장세다. 그러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적으로 어쨌든 그 바닥을 다지는 그 터닝 포인트 모션이 나와야지. 삼성전자만 해도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64,000원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서 주식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65,000원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되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또 65,000원 밑으로 종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미국 나스닥 주가하고 그거를 좀 잘 살펴보면서 이제 바닥 다지는 걸 보고서 저가 매수도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확인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77%.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주로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그 게임 관련주들 거기에 보면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거의 급락세, 폭락세 비슷하게 오늘 나왔는데 이제 김치 코인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루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폭락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고 요 근래에 이제 그 스몰 캡들 중에서
그 많이 올라갔던 것들 있죠. 네.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과하게. 그래서 그 정책 관련주라든가 요번에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래서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섣불리 바닥이라고 논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점 매수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그 시그널로 네. 삼성전자와 나스닥 지수를 좀 보자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이제는 우리가 좀 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네. 그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 엄청 나빠요. 완전 역배열에 그냥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턴하는 게 이제 보여야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는 그 촉발이 된 게 그 미국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하나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그 두 가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더 부채질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서 원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중에 전쟁이 터지면서 그 식량 자체도 이제 많이,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가 같이 이게 엮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제 완전히. 그래서 경기가 다운이 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진짜로 식품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물가가 엄청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는, 그런데 그게 전쟁도 지금 당장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고서 미국의 그 빅스텝도 지금 두 번 올렸잖아요. 0.25하고 0.5 퍼센트 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0.5를 몇 차례 더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경기 전반을 봐가지고 과거처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쭉 올릴 건가, 아니면 어떤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때 이제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시간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뭐 반등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거를 논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 시점은.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주식시장에서 뭐 현금화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 주식 투자를 안 했다가 이번에 좀 싸니까 사볼까 이렇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미 물려있단 말이에요. 풀로 주식을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30%, 50%, 뭐 심지어 뭐 기술주 뭐 7, 80% 물린 분도 허다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뭐 방법이 없죠. 지금은 방법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주식은 별로 없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에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손절하기도 아깝고 지금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계좌 덮고 있어요? 그쪽 계좌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현금화 시켜놔가지고 계좌들이. 그래서 속은 좀 편한데,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기는 그렇고, 회사가 그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게임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 50% 손실 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아깝죠. 손절하기는. 그래도 그 투매 물량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서
그 악재가 더 나와도 주가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상황. 팔려는 사람이 이제 너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는 포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는 나는 못 팔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이 바닥인지 더 있어야 되는지 긴가민가 하다 보면 매수세도 그렇고 매도세도 그렇고 이렇게 실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그러고서 낙폭도 줄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바닥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혹시 뭐 이렇게 진짜 이게 자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투자는 이제 본인 책임이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이제 폭락할 때 사가지고 그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또 앞으로도 잘 벌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폭락할 때 사가지고 한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장이 정상화될 때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 이제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세 지금 싸다고 해서 덜컹 다 들어가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량으로 만약에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 한 10% 정도 현금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기가 또 좋게 본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좋게 본 주식을 한 10%뭐 요 정도씩 담아 보는 그런 전략으로 써야지.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서 확 들어가가지고 더 떨어져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하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특히 보통 한 해가 열리고서 봄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극복을 하고서 다 주가가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예.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아무튼 35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우량주들을 들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마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티면 인내하면 나중에 다시 다 상가격 올 거야. 근데 소위 우리 테마주들 말씀하신 우리 게임주 얘기했으면 메타버스가 됐든 뭐 2차 전지 소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에 의해서 올랐던 주식들을 가지고 지금 막 50%씩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과연 버티면 이러한 주식들도 다시 그 전고점이라고 할까요? 최고점을 다시 올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으로선 정말 까마득한데. 까마득한데 전고점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경우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수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가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주식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면 그때 산업 환경에서 어떤 주식이 제일 올라갈지는 그때 산업 환경에 맞춘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전에 아마 다른 채널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가 게임을 과거처럼 그렇게 보겠느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BBIG라 그래가지고 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방콕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게임이나 하든가 인터넷이나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수혜를 받고서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쪽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비대면 쪽이 그렇게 이제 곽강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아마 지지난달 같은데 지지난달.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주가가 나타내는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웬만큼 회복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손절을 하고서 다시 이제 그쪽에 각광받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손절할 타이밍은 좀 놓친 편이고 좀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일단은 팔고 다른 또 항상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오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기다리면 지금은 정말 까마득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소위 테마에 의해서 많이 버블이 껴있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손실폭이 크다 하더라도 버티다 보면은 그걸 최대한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노블룩스 메타버스 대장이라 그래가지고 지난해 각광을 받던 주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140불대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지금 30불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그 리비안이라고 해서 테슬라 대항마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상장됐던 그 미국 그 전기차 관련 트럭 쪽에 그 자동차 기업 있잖아요. 네. 그 경우도 80불대 공모해가지고 15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것도 30불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그 우리가 이제 우라카미 군요의 그 이 증시 4개론에 의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그 역금융 장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 가치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어떤 그 미래 장밋빛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그런 것들이 아주 된소리를 맞은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는 이제 때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혹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그 회사가 혹시 이렇게 진짜로 그 위태위태하면 안 되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뭐 손절도 그 50%가 났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서 다시 매도할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미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참 괴로운 거란 말이죠. 괴롭죠. 더 불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또 얼마가 빠질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다고 지금 팔면은 이것도 다들 지금은 너무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생활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처지에 맞춰서 손해가 많이 났더라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텨야 되는 거고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각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지 되죠. 네. 일단 버티기로 결심한 분들 흔들리는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안 봐야죠. 안 보는 게 정답. 안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안 봐야지 밤에 잠이라도 잘 자죠. 주식 계좌를 덮자. 예. 그리고서 그냥 재반 상황을 이렇게 봐서 이제 버텨도 괜찮으신 분들은 장이 회복될 때까지 안 보는 게 좋죠, 그냥. 예, 그래, 그게 좋은 거죠. 그거 맨날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뭐 본다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건데. 우리 그 남석환 대표님은 이제 워낙 35년간 해오셨으니까 이런 다음에 또 지금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또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르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럼요.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제 전체를 그냥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데 그게 짧은 분들은 이게 이제 세상의 끝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 그때도 공교롭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틀 900 밑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0이 넘던 게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 경험하신 분들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죠. 넉 달 4개월 동안 거의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그러고서 이제 12월 말부터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달쯤에는 이제 120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해 말에는 2000포인트 다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복하는데 2년이 채 안 걸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파, 제가 그 미국에 가 보니까는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는 그 금융위기 여파 있잖아요. 그게 한 5년 뒤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실물 경제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한 2년 만에 회복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언제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과거에 원래 그 금리 인상기에는 그 통계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쳤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통적인 게 경기가 상승기였던 거예요. 회복기. 그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경기가 나빴을 때 돈을 풀었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과열이 될까봐 금리 인상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상분하고 경기 침체하는 거하고 이걸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나 이제 거기에 회의를 지금 자꾸 느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IT 쪽, 빅테크 쪽에는 이제 버블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 이런 것들도 그 미국 주가들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았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과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단은 버텨야 된다. 그리고 버티는데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또 이러지 않을 때들이 반드시 온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우리 남석환 대표님 말씀대로 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호 두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나스닥 지수에 그 다음에 악재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고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왕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내심, 지독한 인내심으로 그냥 꼭 참고 버티시는 거. 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최대한 손실을 만회하든가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그 삼성전자도 이제 65,000원대가 이제 흔들거리잖아요.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부러지면서 또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무서워요? 예, 무섭죠. 아니 그 어떻습니까? 그러나 개인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개인들이 과연 이걸 뒷감당을 할 것이냐. 혹은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깨졌을 때 좋은 주식 저가에 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면 정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인데 기울어지는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 그 문제가 나오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판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팔겠죠. 좋은 그렇죠. 걸 그 사람들이 팔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개인이 산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개인이 받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이 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이제 고점에 있다가 그 고점에 있다가 다시 말해서 그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1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액면 분할하고서 15만 원이면 지금 8만 원이면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진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 40% 이상 떨어진 건데 그러면서 그때는 시대가 또 그거 이 플랫폼 뭐 그쪽이 좋았고 또 영업이익도 많이 났고 성장성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들 계속 상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분 가치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실적이 둔화가 되고 성장성이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회의론적인 시각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과거의 그 가격 그거에 얼매임은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니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미국 주가가 빅테크 업종들이 떨어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95불 하다가 70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개인 투자 어쨌든 그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는 그렇죠. 그분들은 좋게 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는 게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한 번씩 생각 좀 한번 해보고 투자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그 개인들이 살 때는 일단 하나는 내가 물려 있는 주식에서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들이 팔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펀드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팔고 싶지 않아도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 시스템상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를 하다 보면 그 주식이 이렇게 이제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래도 아무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뭐 사유가 있어서 파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라는 것은 그런저런 요소들 그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주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보통은 미래 가치 지금 현재도 괜찮지만은 미래도 괜찮다. 그럴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매수세가 같이 몰릴 때 그러니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좋게 봐서 개인 투자가까지 다 같이 몰리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고
다 같이 나쁘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참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그 기현상적인 거, 그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개인들이 그때 동학개미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매수세가 아주 워낙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게 된 건데, 근데 보통 때는 지금 같이 이렇게 급락세, 특히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바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회복되고 그 개인 절대로 그 올라가던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개인이 많이 산 주식. 그 경우는 개인은 그 종목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분산. 그러다 보니까는 방어력,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관도 지수 방어 역할은 하지만 우리나라 기관은 지수를 리딩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손에 달려져 있는데, 환율이 달러가 원체 강세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원체 약세인데다가 이럴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금리 인상기, 그 외국에 투자했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자국에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는 지금 시작인데, 지금 시작이잖아요, 지금 시작.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그 외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MSCI 지수가 그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돈을 막 집어넣겠어요? 아니면 있는 돈을 빼가지고 자국에 지금 그냥 가만 놔둬도 금리 높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으로 어떤 기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는 많이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원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아무튼 외국인이 파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종목을 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덜컹덜컹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회복되겠느냐, 그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말씀하신 거는 이제 7만 원대 7만 원에 사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지금 물리셨는데, 근데 6만 5천 원 지금 이 정도면은 오히려 정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트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차트 좀 보라는 얘기예요. 차트.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차트나 이 미국의 나스닥 차트나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역배열해서 특히 5일선이나 10일선이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에서 5일선을 이렇게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는 게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평선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그게 뒤집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네. 그런 게 시그널이 나와야지 매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다른 그래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나 게임주들 있잖아요. 네. NC 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뭐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모의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일선을 뒤집어서 11선도 뒤집고 그러면서 거기서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해서 내려오는 21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맞고서 다시 또 미끄러지고 그러는 게 모든 그 게임주들 그래프가 보통 많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는 섣불리 사는 게 단타치기는 가능하죠. 단타치기. 근데 삼성전자 단타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뭐 별로 실익도 없고. 수수료 빼고 그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아무리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잖아요. 좋은 주식은 그냥 언제든 사야 돼. 돈이 있으면 난 좋은 주식 언제든 사야 돼. 이건 아니다. 그렇죠. 좋은 주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에요? 돈 벌어주는 그렇죠. 그 돈 벌어주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량주 아무리 뭐 어떤 우량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그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는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주식이든지 그 시그널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외부 환경하고 국내외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만 좋다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중국 시장하고도 또 중국 주식하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러고 뭐 유럽 증시가 같이 올라간다든가 그럼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거기에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떤 주식이든지 시장하고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수가 3,000포인트대 이만한 가격에 있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내 주식은 안 떨어지네 그러는데 지금 그 2,500포인트대까지 이게 500포인트 그 3,000포인트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도 나중에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전체 주식이 다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얼마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그 61선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12만 원대까지. 그런 것처럼 모든 주식이 자기가 내 거는 계속 가게. 그런 주식은 장이 좋을 때는 그런 주식이 나오는데 이게 장이 그 조종기 하락기 있잖아요. 하락기 때는 키 맞추기랑 지수하고 다 키 맞추기. 그래서 요번에 IPO를 이제 철회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그거는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 3,000포인트가 넘을 때 3,300포인트대에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공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장외 주식, 이 주식이 어떠냐 그래서 나중에 IPO 상장이 되면 얼마 그 아주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싹 잊어버려야 되죠. 지금 맞춰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로. 지금 2,500포인트대에 그 주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금 이제 만약에 신규 공모하려는 IPO 하려는 그 기업들이 주가를 이렇게 이제 북빌딩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무니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3,000 넘을 때 이제 그 평가를 해놨던 걸 가지고 하니까는 그걸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상장을 철회한다든가 나중에 일단은 장이 좋아지면 하자 이제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막 그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메타버스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꿈을 먹고 사는 기대감을 주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다 잊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주식은 이제 경기 민감주 그렇죠. 이 중심으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대중공업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이건 다시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LNG 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조선주는 우리가 물론 후판 가격 때문에 더 적자를 본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있지만 조선주는 그냥 수주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건설 경기, 건축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설하다가 지금 중단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배를 건축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쇠죠, 철강. 후판, 강판.
그 강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주는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주 다들 뭐 우리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제 좋다, 뭐 좋다 대시세가 그렇죠.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말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수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서 제자리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가 다시 주가가 다시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그게 경기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인플레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게 우리가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터나 그 증권사 그 직원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자기 일.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터를 좋게 써야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게 그분들은 일이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참고로는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경제 여건 전체로 봐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거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참고로 할 수는 있죠. 참고로. 그때 어쨌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 지수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떨 때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좋아진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든가. 그 인플레이션 뭐 뭔가 낮은 수치가 이제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조선업종이 좋겠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매칭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지표로 확인이 될 때 그때 사야 된다. 그게 낫다라는 얘기죠. 이게 원래 주식 시장은 미리 올라가는 건 있죠. 미리 올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은 덜하죠. 이제 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은 덜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지만 적극적으로 살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조금 담고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이 하락장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뭐 사고 말고 어떤 거에 직접 그냥 과감하게 많이 투자하고 그러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통 LG생활건강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14.8% 빠졌네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 네. 차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줘. 일봉을 보세요. 일봉. 완전 역배열에다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치고 이게 이제 이런 주가는 아주 나쁜 거거든요. 아주 나쁜데 역배열. 제가 이렇게 보면은 1년 내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주식이 거의 전형적으로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거는 더 장기 이동평균선 자체가 완전 역배열해서 위에서 내리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월봉 보셨죠? 네. 월봉 보면 더 나빠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거기 지금 보신데 그쯤에서 이렇게 턴하고 43만 원대 거기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학인데 월봉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계속적으로 저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런 거를 보시고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빠졌어. 이걸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단타를 치시는 경우는 뭐 대반등이 일어날 때 그냥 팔면 되고 그렇지만은 저 주식 가지고서 단타를 누가 치겠어요?
그러니까는 꼭 그 차트 그래프 보시고서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전형적인 뭐 차트쟁이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분석 우리가 말해서 이동평균선 보고 이런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약속. 무언의 약속. 저런 그래프를 보고서 나 같아도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을 왜 사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시는 분 투자를 할 때 제가 공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공부, 우리가 그 마트를 하시는 분이나 문방구를 하시는 분들이 제품명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뭐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신기하더라니까요. 네. 특히 문구점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기 돈을 주고서 이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그렇죠. 사는 거, 주식. 그러면 저런 거 기술적인 분석, 이 리스크가 뭐가 있나 이런 거 단지 그냥 떨어졌다고 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무모한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게 물론 살만한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사서는 안 그렇죠. 되고 그 외에 여러 그렇죠. 가지 거를 같이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저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턴하는 지지하는 그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덜 먹더라도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일단은 자산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총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현금은 실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이 안 지켜줘요. 그리고 손실이 봤다고 해서 누가 위로의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꼭 자기 자산은 내가 지키자 이 생각을 굳게 가지시고 매수할 때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 수익이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팔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현금은 인출하고 빼라. 수익금은 빼라고. 수익금은 빼라. 그게 제가 평생 하는 말이 뭐냐면 장이 좋을 때 복리 개념 그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복리 개념으로 돈을 부르고 그럴 수준이 될 때는 5년, 10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찾으라 그래도 안 찾아요. 그 돈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죠. 재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준비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냥 욕심만 많으신 분들이 그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매수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다음 이번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추측들도 있고요. 근데 요새 자동차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그렇죠. 쪽하고 자동차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죠. 버티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은데 기아차 좋다는 소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이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이게 1월 고점이 8만 7천 원인데 근처까지 왔죠. 오늘 8만 6천 원 정도 하니까는. 그래서 근데 장 분위기상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7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7만 2천 원에서 저도 7만 2천 원대 샀던 건데 저는 8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8만 6천 원이면 상당히 이 약세장에서 20% 이상 올라왔죠. 그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조금 여기에서는 조금 버겁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쪽하고 전기차 쪽 그쪽하고 역시 이제 소부장 그 반도체 장비 쪽 네. 이런 쪽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역시 이제 자동차.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도 많이 했거든요. 저 깜짝 배당금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쥐꼬리만한 배당을 했는데, 예? 기아는 예, 기아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로 그래도 그 뚝심 있게 잘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아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좀 새로 살만한 구간은 아니다. 좀 예. 떨어져야지. 이제는 사죠.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좀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뭐 누가 먼저 앞서가던 나중에는 결국 또 비슷해지지 비슷해지죠. 않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사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현대차가 있는데.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8만 원대 하죠. 그러니까 싸긴 싸죠. 그게 우리가 그 18만 원이면 싼 거죠. 그게 회사 사이즈가 크면 주가가 좀 우리가 객단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객단가. 객단가 면에서 객단가? 저거는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10만 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매수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높으니까는 자꾸 액면 분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나 우리나라 옛날 기업들은 다 액면가가 5천 원이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야 100원으로 이렇게 줄였지만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기에 가격이 이제 비싸 보이는 거죠. 비싸 보이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싼 주식이죠. 싼 주식. 그래서 그러니까는 기아차는 그 덕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그 주도주가 될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그 기아차도 10만 원 찍고서 그때 이제 애플카 이슈로.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10만 원 찍고서 줄기차게 떨어져가지고 6만 8천 원 요번에 거기까지 왔다가 그래 이제 벌써 연고점 그러니까 연초에 8만 7천 원 근처까지 온 게 이거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래도 이 대장급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전통 그 자동차 업종이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는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저런 기업들이 살아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도 좋은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을 보면서 이 어떤 거를 채택을 하고 어떤 거를 거부하고 해야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애매할 때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이거를 기대하면은 당연히 또 우리 전장 사업 아주 좋을 그렇죠. 것이다. 뭐 자율주행 좋을 것이다. 막 생각하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리포트들 보면은 가전 쪽이 돈 버는 현재까지의 캐시카우인 가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쫙 빠진단 말이에요. 더 빠지고 있는 데서 더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지금 가전 때문에 LG를 산 게 아닌데. 아니죠. 전장인데 전장은 좀 좋아진다며. 근데 전장은 아직 돈벌이가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러니까는 LG전자도 17만 원까지 갔던 것들이 그 주가가 무슨 대형주가 그래도 간판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저도 그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장 사업에 하기는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하고 투자만 하는 쪽이다 보면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그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 SDI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투자만 했던 거죠. 투자만. 그리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적자가 되게 컸었잖아요. 네.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설비 투자하고 그럴 때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이즈가 원체 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돈 나오는 쪽은 이제 가전 쪽이고, 그리고 전장 사업은 뛰어든다 그러지만은 아직 뚜렷한 뭐 성과를 내는 게 없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G전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살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살 때는 아니야.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LG전자에?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어요. 잘하는 섹터. 예? 그쪽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죠. 그냥 PER, PBR만 따져가지고 영업이익이 어느 쪽이 많이 나겠다.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그 쪽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금융주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이 미래 가치하고 미래 성장성을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슈, 주식 시장은 항상 제가 제 책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새로운 쪽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이슈로 뭔가 오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나 이제 그쪽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죠. 제 투자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초기에 이렇게 개화할 때 이렇게 처음 열리고 그럴 때 제가 제 다이어리를 쭉 쓰는데 그러게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매일의 어떤 기록을 하신다고. 근데 제가 한 6, 7년 전에 다이어리를 보고서 놀란 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적어놓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6, 7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면 1비트코인에 20만 원대 했었거든요. 20만 원. 네, 20만 원, 30만 원 했었어요. 제가 직접 그때 그 가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3년 전, 그때 3년 전 다이어리를 보고서 12월 달 다이어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트코인 아마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한 몇만 원 했을 거예요. 몇만 원. 몇만 원. 한 2, 3만 원 하지 않았나 그러는 거예요. 2, 3만 원. 제가 그걸 보고서 야, 그걸 적어놓으면 뭐하나.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나 그거에 대해서 좀 관찰을 심도 있게 하자는 게 제 이제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가 벌써 이제 과거가 됐지만은 인터넷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큰 회사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흥 재벌이죠. 이제 신흥 재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반도체 혁명,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어떤 투자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은 투자를 보통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성장성이 있으면서 그래도 회사가 미래 가치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성장주 하면은 보통 그냥 지금은 돈 잘 못 버는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안전성을 담보한 이거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슈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편이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 과거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벤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1998년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 근 30년 전 벤처라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벤처. 90년 그래서, 정도. 네, 이게 그렇죠. 9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는 벤처를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벤처 1호 기업이라는 게 뭐였냐면 지금 GPS. 차량에 GPS를 장착을 하면 그 화물차 같은데 그럼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만은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아예 존재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 GPS를 화물차에다 하면은 되게 빨리 이제 목적지까지 가서 물류가 원활하게 수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갔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나는데 아마 지금은 상장 폐지돼서 사라져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가 앞으로도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역별로 좀 샜는데 아무튼 그 시장은 되게 어렵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주도적인 어떤 섹터로 부각될 그 테마라기보다 어떤 그 기술 이건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그쪽이 지금 당장은 시장 자체가 이제 돈 버는 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아차나 뭐 이런 쪽이 올라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전기차 쪽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번에 기아차나 현대차가 괜찮은 게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괜찮게 이렇게 상당히 많이 팔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역시 이제 그쪽은 전부 다 뭐 앞으로 미래차가 좀 전기차고 이제 그런 거가 있죠. 니켈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부담은 조금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요구하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실적도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에 어떤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 가서 괜히 꼭지에 우리 그냥 물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그래프를 봐서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비쌀 때는 사지를 말고 이제 좋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런 주식들 소부장이나 그런 주식들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가 좋기는 좋은데 연 고점까지 와서 저거를 뚫고 넘어가기는 제가 보기에 부담스럽다는 얘기니까는 여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면 그 보통 우리 지금 전기차 이제 보통 그 소부장 전기차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 빼놓고서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전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이렇게 일부 부품이나 부품 전부 다 모듈이라든가 카메라 렌즈 결국에 센서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다 그 카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품 회사들이에요. 부품 회사.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 지금 그 최고 CEO예요.
근데 나는 납품업체고 가격 결정권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저쪽에서 가지고 있죠. 저쪽. 완성차 쪽에서. 예, 완성차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야. 아, 나는 납품업체고.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수익이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쪽 섹터가 좋기는 좋은데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우리 2차 전지처럼 네. 주도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저 파워를 가지고 갈 만한 기업은 안 그건 안 보인다. 된다. 그래서 소부장이 요즘에 많이 올라간 거는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고 그 소비자 반도체를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네, 반도체. 2차 전지를 말씀. 아니 반도체 보통 소부장은 그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경제보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서 그 기업체들도 그런 쪽에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축소를 시키고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해자 기업이라 그러죠. 보통은. 네,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지속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투자를 보통 하는 게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반복적인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있으면 회복이 될 때 제일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정책 수혜주가 뭘 거냐를 막 찾고 있는데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원전은 이미 많이 올라오고 이제 오히려 빠지고 있고 건설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과연 정책 수혜주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나오는 테마 혹은 그 유망한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늦은 거죠. 지금. 지금 늦은 거죠. 그게 다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 급락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리스크는 있었는데 1월 달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 3,000원 했었어요. 저가가. 그러다가 요번에 얼마까지 왔어요? 14,000원까지 왔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떨어져 봤자 11,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떨어졌다고 사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수주를 받았어요. 뭘 했어요. 물론 회사 자체가 이제 뭐 지난해도 영업이익이 나고 그런데 그게 3,000원, 4,000원일 때 3,000 저 같은 경우도 3,400원에 사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몇 배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인수위에서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게 UAM, 그 도시 항공교통 관련주들. 그런 경우도 그 대장 역할을 했던 베셀 같은 경우는 4,000원 하고 그랬던 기업인데 그 주식이 9,000원 배 이상 올라가가지고 투자 경고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반영이 다 돼서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정책 수혜주라는 거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때 그렇죠. 거지 지금 고민할 건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원래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인수위에서 말 한마디 나오면서 그 지금 그 이제 우리가 그 소형 건설 주라 그래요. 그것도 주택 건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 이거 벌써 다 올라가고 상한가 주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나간 테마 혹은 이슈로 인한 그 주가의 또 다른 재상승 이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일회성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죠. 다시. 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이제 경고도 먹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낀 것들. 근데 그게 올라가기 전까지 만약에 떨어졌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격이 조금 좁혀주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경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경고를 맡겼어요. 그리고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한 것 중에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경고가 아니고 투자 위험까지 붙은 종목이에요. 비료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사료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3,000원도 안 됐던 주식인데, 예? 그 이제 미국 그 LA 갈비도 수입하고 뭐 그런 거죠. 그때 갈비에서요? 예, 미국의 그 미국유가 올라가니까 한우 가격도 올라간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고 거래 정지 시켰는데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가 가고 그런 주식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2,000원 했던 건데 배 이상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요즘에 5,000원까지 있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많이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반등은 일어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이슈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주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슈로 자꾸 이 주식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도 안 올라갔다 그러면 우습죠. 그거 다 이제 선반영이 됐던 거고, 건설주들도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재재 가격이 아까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에서 결국에 돈벌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지금 쉬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도주가 다음에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막 경론을 벌이거든요. 우리 댓글창을 보면. 근데 우리 남석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네. 그렇죠. 그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 우리가 잘못 잡고 있는 거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이 쏠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빤하잖아요. 그 돈 버는 쪽은 뭐 그쪽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투자가가 아쉬운 거는 이제 돈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같이 돈이 좀 많으면 현대중공업도 사놓고 뭐 나중에 좋을 거 전기차들도 쭈루룩 사놓고 LG전자도 마음에 드시면 우리 임 대표님 좀 사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수익을 좀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집중을 해야 된다. 고민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 분석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댓글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실전 투자자의 고수이시죠. 우리 남석환 대표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돈을 버는 행위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이 좋아지면. 근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되 이제 매수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고, 결국에 이제 본인 책임이지만 그 장이 조금 턴할 때, 그러고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 네, 하여튼 신선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신선할 때 봐야지. 그건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번 꼭 몇 번씩 되새겨봐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베스트 인컴 남석환 대표님께 좋은 인사이트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